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얼마 전 믿기 힘든 추악한 진실에 경악한 30대 여성입니다. 이런 사연을 어디에 털어놓을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망설이다가 이제야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가슴속에 일렁이는 이 감정을 단순한 분노로 표현하기 부족할 만큼 제가 겪은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가정사를 꺼내놓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제 사연이 부디 많은 이들에게 인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드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탈 많은 시댁에 첫 발을 들이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개로 만난 남자와 2년 넘게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첫 인사를 가게 된 날 두려움에 손이 다 떨리더군요. 그도 그럴 게 저희 시댁은 흔히 말하는 종갓집이었고 저는 그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려고 인사를 가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날 얼마나 떨었는지 남편이 보기에도 안쓰러웠나 봅니다. 평소 과묵하기만 하던 사람이 조용히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좀 엄한 편이어도 속은 따뜻한 분들이야. 내 동생도 철이 좀 없어서 그렇지 못된 애는 아니거든.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그 말에 한시름 놓으며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웬걸? 남편의 말이 무색하게 시댁 식구들은 첫 인사만으로도 저를 말도 못하도록 불편하게 만들더군요. 가뜩이나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제가 주눅들 만큼 종갓집이 주는 중압감은 엄청났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표정도 딱딱하기만 하니 저도 모르게 몸이 뻣뻣하게 굳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는 흰 블라우스에 무릎 덮는 치마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어요. 신발도 먼지 하나 없이 닦아 신었네요. 정숙하고 단정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잠시 후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마당 끝에서 누군가 제 모습을 훑어봤습니다. 바로 앞으로 절 가장 피곤하게 만들 인물인 남편의 동생이자 하나뿐인 신우이였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신우이는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죠.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그 말이 참 뭐랄까요. 그냥 듣기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선 여러 의미가 겹쳐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속으로 자기가 왜 나를 평가하지라는 반발심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꼭 참고 저도 웃으며 인사를 건넸네요. 안녕하세요, 이선옥입니다. 그때 안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니? 일단 마루에 앉아라. 종갓집 며느리는 앉는 자세부터 달라야 하니까 어디 한번 보자. 저는 그 말에 놀라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앉아야 할지도 몰라 허둥대다가 다리를 모으고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을 여시더군요. 손톱은 잘 깎았네. 요새 젊은 애들은 손톱을 귀신같이 칠하고 다니던데 그래도 종갓집 며느리가 될래라 그건 알고 왔구나. 그 말이 칭찬인지 돌려 말한 훈계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시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안은 종손이 태어나는 집이고 넌 앞으로 이 집 대를 이을 며느리야. 정숙하고 예의 바르게 말 많지 않게 살아야 한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 제일 싫어해. 그러면서 종갓집 며느리가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장장 2시간이 넘는 훈계를 늘어놓으셨죠. 그래서 사실 첫 인사를 다녀온 후 결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부모님도 내켜하지 않으시는 결혼이었기에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컸거든요. 하지만 듬직한 남편이 좋았고 저희는 시댁이 아닌 서울에서 분가에 살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명절에 시댁 가는 거야 당연한 일이니 남들보다 조금만 더 부지런 떨면 되는 일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반대를 꺾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눈 제가 찌른 꼴이라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결혼식 이후 뻔질나게 시부모님의 호출을 받아 시댁을 들락거려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누이는 제 옆에 앉아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평소에도 잘하고 계시죠? 우리 종갓집은 며느리가 잘못하면 그게 온 집안의 망신이에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넌 잘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죠. 그래서 그냥 네,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죠.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아가씨는 왜 저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자기가 조선시대 양반집 규수도 아니고 예의범죄를 왜 그렇게 따져? 말하는 것만 들으면 할머니가 따로 없다니까? 그런 제 말에 남편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미정이가 원래 어려서부터 정숙하게 자라서 그래. 쟤야 뭐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 될 앤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아가씨는 남자친구도 없어? 미정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 자라서 연애할 줄도 모를걸? 지방대 다니면서 집 떠나 있을 때도 남자 한 번 안 만나봤다면 말 다 한 거지 뭐. 이상하네?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닌데. 하지만 정말 시누이는 제가 결혼하고 2년이 넘도록 시집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에게 깐족거리며 화만 돋우고 있었죠. 그러더니 하루는 뜬금없이 혼수 얘기를 꺼내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언니, 결혼할 때 좀 너무했던 거 알죠? 뭐가요? 아니, 오빠가 동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딸랑 저 하나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어떻게 시누이 명품백 하나 안 사줘요? 제가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어머, 그랬어요? 전 아가씨가 하도 종갓집 예절을 따지길래 그런 사치품은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미안해요. 그러자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며 절 째려봤어요. 전 그동안 당해온 일에 작은 반격을 한 것뿐이었는데 시누이는 무척 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를 더 눈에 가시로 여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그래도 그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꼭 참았습니다. 시누이가 좀 새침하더라도 언젠간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워지기는커녕 시누이의 이기적인 행동만 날로 더해갔어요. 자기가 필요할 땐 사람을 들볶으며 도와달라 해놓고 정작 저희를 도와줘야 할 때는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3년 만에 드디어 시누이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시누이의 지인이 소개한 남자였는데 조건이 아주 괜찮은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얼른 결혼해서 이제 나한테 신경 좀 쓰지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결혼 소식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 결혼한다고 한 후 시누이의 이기적인 행동은 절정에 달하더군요. 그때 저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아예 결혼 준비한다며 서울에 올라와 저희 집에 기거했죠. 그래서 가뜩이나 육아로 정신없는 저의 혼을 쏙 빼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렇게 결혼 준비에 열을 올리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솔직히 시누이는 그저 그런 지방대를 나와 별다른 일자리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허울뿐인 신부 수업이나 하고 있던 시누이에 비해 남편 자리가 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시누이가 예비 남편을 소개하며 거들먹거리던 그 태도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언니, 인사하세요. 제 남자친구. 아니, 이제 남편 될 사람이에요. 이번에 강남에 새로 피부과 개업했어요. 언니도 시술 받을 일 있으면 부담 없이 오세요. 이 사람 실력이 아주 좋거든요. 어머나, 아직 나이도 젊은데 강남에 개원을 했어요? 우리 시부모님 재력이 대단하시거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놀라고 그러세요? 신혼집도 병원 가까운 신축 아파트 34평으로 사주시기로 했는데. 네? 아,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었죠. 저는 속으로 왜 저런 남자가 우리 아가씨랑 이라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은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풀렸네요.
저희 아가씨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바깥사돈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며느리한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저 조신하게 우리 아들 내조하는 거 그거 하나 바라죠. 근데 요즘 애들은 자기 일한다고 살림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사실 우리야 돈 아쉬운 집도 아니고 며느리까지 밖에 나가 일하게 할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 종갓집에서 정숙하게 살림 배우며 자란 미정이가 아주 딱이죠. 그 말에 시누이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럽다고 웃더군요. 평소에 절 노려보며 쥐잡듯이 할 때 시누이와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 저희 시부모님도 그 혼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셨고 예비사위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꿀이 뚝뚝 떨어졌죠. 그런 모습에 저는 배알이 좀 꼴리기도 했어요. 가식적인 시누이의 모습에 속이 안 좋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가씨 참 대단하네. 아까 봤지? 밥도 눈곱만큼 떠서 먹고 웃을 때 입 가리면서 소리 없이 웃고 예비 신랑이랑 시부모님 앞에 국 떠다 주고 생선 발라주고 아주 현모양처가 따로 없던데?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미정이가 얼른 결혼해야 당신이 편하다고 할 땐 언제고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야. 시비가 아니라 웃겨서 그래. 평소랑 너무 다르잖아. 평소에 왜? 미정이가 요즘 애들이랑 다른 건 사실이지. 맨날 밖으로만 도는 애들 천진데 집에서 얌전하게 엄마 도우며 살았잖아.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뭐 저한테 딱 맞는 집안에 시집 가는 거지 뭐. 남편도 자기 동생이 부잣집에 시집 가니 흐뭇한 모양이었어요. 물론 저도 시누이가 빨리 시집가 마주치는 일이 좀 덜하길 바라고 있었으니 그 혼사가 잘 되길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결혼 준비한다며 들이닥쳐 한 방을 차지하고 절 힘들게 했지만 꼭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은 애까지 키워야 하는 제 처지는 아랑곳 없이 해도 너무하더군요. 선호가, 넌 서울 지리를 잘 아니까 꼭 같이 다니자. 결혼식장이며 한복집이며 너 없음 불편하더라. 이런 시어머니의 엄명에 저는 애까지 친정에 맡기고 시누이의 결혼을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운전해야 했어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절 데리고 청담동 드레스샵부터 종로 예단집, 한남동 예식장까지 하루에도 몇 군데씩을 돌았네요. 물론 저도 처음엔 기꺼이 도왔습니다. 며느리 노릇이란 게 원래 이런 거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수고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부터 점점 마음이 지쳐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언니, 이 드레스 어때요? 어깨가 좀 많이 파였네요. 아버님이 보시면 뭐라 하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가 뭐가요? 이번에 또 느꼈지만 언닌 정말 패션 센스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자기가 물어봐 놓고 제 말은 완전히 무시하더군요. 그러다 예비 신랑이 들어오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어깨를 가리듯 팔을 모으고 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말투까지 바뀌었습니다. 오빠, 이 드레스 너무 노출이 심한 것 같죠? 저 이런 거 잘 못 입는데 언니가 자꾸 입어보라 하셔서. 제 눈앞에서 순식간에 정숙한 신부 모드로 변하는 걸 보니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호가, 우리 미정이는 이런 옷 안 어울린다니까. 이런 것도 입어본 애들이나 입는 거지. 미정이야 늘 얌전한 옷만 입던 애 아니니? 그 말에 저는 민망해하며 웃었고 예비신랑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예, 맞습니다. 미정이는 아무래도 조신한 스타일이 어울리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저는 시누이가 예비신랑 앞에서 연기하던 모습이 떠올라 혼자 한참을 웃다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청첩장까지 인쇄되어 나오자 정말 시누이가 결혼하는 게 실감나더군요. 청첩장을 받아든 시어머니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시누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정이가 드디어 의사한테 시집을 가는구나. 그때 네가 거제꼴로 돌아왔을 땐 이런 날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민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에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거짓골이라뇨? 아가씨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시누이가 다급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제가 여행 갔다 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여행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아이, 그래. 남들은 다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데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니 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렇게 시어머니까지 나서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땐 저도 그게 별말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과 한 달 후 시누이의 결혼식에 불어닥칠 피바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절 그토록 힘들게 하던 결혼 과정의 종착역인 시누이의 결혼식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어 시어머니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서둘러 식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하필 그날 축의금을 받기로 한 사람이 접촉사고로 늦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축의금을 받게 됐어요. 남편과 시부모님들은 하객을 맞아야 하니 급한 마음에 제가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봉투를 받고 방명록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봉투를 내밀며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꼭 봉투 열어보세요. 그 말에 전 고개를 들고 상대를 바라봤어요.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다 보이진 않았지만 저희 시누이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 하객이었죠. 그래서 전 웃으며 그 봉투를 받아들고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부 친구분이신가 봐요. 식사 쿠폰은 몇 장 드릴까요? 그러자 여자가 단호한 말투로 말했어요. 식사 필요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필요 없을 거예요. 오늘 피로연이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전 그 말에 뭔가 섬뜩함을 느끼고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식사를 안 하실 거면 저희가 따로 준비한 답례품도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인파에 섞여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더군요. 저는 속으로 별 이상한 여자를 다 보겠네 하며 무시해버렸지만 찝찝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더구나 방명록을 적으려고 보니 여자의 봉투엔 아무 이름도 적혀있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줄기차게 이어지는 축의금 행렬에 정신이 없어 그 봉투를 한편에 치워두고 계속 다른 봉투를 받아야 했죠. 그러다 어느 정도 상황이 마무리되고 식이 시작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식장에 들어가려다 조금 전 그 여자가 떠올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게 됐습니다. 상대는 식이 끝난 다음에 보라고 했지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식이 시작되기 전에 열어보고 말았네요. 원래 하지 말라는 일은 더 하고 싶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뜻밖에도 돈 대신 끝이 타담한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낯선 남자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 아이와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너무나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여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바로 오늘의 신부인 제 시누이였던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하며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은 저희 시누이가 틀림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 뒤에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은서 출산 기념, 행복하게 살자. 은서가 아이의 이름인 걸까? 오만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그때부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다시 봉투를 뒤졌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사진 말고도 병원 출산 기록지와 아이의 예방접종 수첩 사본, 그리고 화재 사고 조사 기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화재? 그럼 불이 나서 사진 끝이 타버렸던 건가? 전 알 수 없는 궁금증에 한숨을 쉬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다급하게 달려나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하고 있어? 결혼식 시작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지금까지 축의금 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 말에 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얼른 식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금세 예식이 시작됐고 식장 안은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 촬영하는 셔터 소리, 사회자의 멘트까지 겉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제 손엔 여전히 마스크 여인이 건넨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안의 내용을 본 저는 그저 망연자실해서 신우이가 신부 입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신우이는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 순간 신부의 드레스 속에 묻힌 과거의 진실과 한 남자에 대한 의문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예식장 뒷문에서 누군가 조용히 걸어 들어오더군요.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에 얼굴은 여전히 마스크로 가려진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조용하고 천천히 식장 앞으로 걸어가더니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 같은 차림으로 침착하게 무대 쪽으로 향하더군요.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채기 시작할 즈음 여자는 사회자에게 다가가 작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듯하다가 결국 마이크를 넘겨줬고 마스크를 쓴 여자가 무대 위에 올라서더군요. 그 순간 음악이 멈췄고 식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 결혼식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셔서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신랑과 신부는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녀가 손을 들어 식장 스크린을 가리켰네요. 이 화면에 뜨는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 결혼이 축복받은 결혼식인지 저주받은 결혼식인지. 그녀의 손짓과 함께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띄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봉투 안에 있던 그 사진이었죠. 신부인 신우이가 병원복을 입은 채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엔 젊은 남자가 따뜻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누가 봐도 가족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한 장에 식장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여자의 말이 이어졌어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오늘의 신부입니다. 저 여자는 10여 년 전 저희 오빠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고 결국 그 아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뭐라고? 말도 안 돼! 근데 사진 속 얼굴이 정말 미정이잖아. 아니, 합성사진 아니야? 그런 수많은 질문에도 여자는 자기 말을 이어갔어요. 저 여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동거를 시작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가난한 남자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지겹고 고단한 살림살이에 질렸다고 매일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희 오빠가 출근한 사이 아이를 두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때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병원 출산 기록지, 출생 증명서 사본, 그리고 아이 예방접종 수첩의 사진이 잇따라 나타나더군요. 그때 신랑 측 부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저희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런 신랑 측 부모에게 다가가다 갑자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아마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손에 든 여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 오빠는 그 뒤에도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떠난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이를 안고 미정인 돌아온다면서. 하지만 저 여자는 오빠와 아이 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근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마스크 여인은 울먹이며 말을 계속 말했어요. 그렇게 몇 달 후 저희 오빠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날 낯선 여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 합선에 의한 사고로 결론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숨을 고르는 사이 마지막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오빠라는 사람의 사망 진단서였죠. 사망의 원인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맘때가 되자 여자는 아예 흐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더군요. 오빠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날 하필 조카를 보러 갔던 저는 그 화재로 이렇게 얼굴을 잃었고 그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낸 듯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러자 화마로 인해 엉망이 된 여자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여자는 다시 마스크를 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식 그냥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 여자가 어떤 삶을 숨기고 이 자리에 섰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한 남자와 아이의 인생을 진창에 빠뜨리고 도망친 여자가 멀쩡한 얼굴로 거짓말하는 꼴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때 식장 측 경호 요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들이 갑자기 마이크를 쥔 여자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억지로 여자를 무대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죠. 하지만 여자는 쥐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은 아니라고 해도 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빠가 자신한테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저 여자가 오빠와 자기 아이를 없애려고 불을 낸 게 틀림없다는 걸요. 그날 집 주변에서 기름 자국과 라이터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얼굴을 가리고 배회하는 여자도 봤다고 했어요. 그러자 경호 요원이 다급하게 마이크를 뺏으며 외쳤어요. 그만하세요. 이러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요. 이거 명예훼손인 거 몰라요? 하지만 여자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상관없어요. 전 절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재수사를 요청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당신 말해봐. 이 악마 같은 여자야. 우리 오빠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당신은 멀쩡하게 처녀인 척 속여 결혼하려고 했어? 내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절대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자 신부인 신우이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신랑이 그런 자신의 신부를 향해 묻더군요. 이게 다 사실이야? 박미정 어서 말해봐!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보라고! 하지만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희 시댁이 고수해오던 종갓집의 체면도 예의도 정숙함도 모두 깨지고 말았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이 살았다던 저희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어머님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듯이 달려나가 무대 앞에 섰어요. 그러더니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미친 인간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결혼식을 깽판쳐! 어디서 무슨 짓 하면서 살다가 얼굴을 망쳐놓고 엄한 내 딸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냐고! 당신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당신도 다 알고 있었잖아. 당신이 우리 오빠한테 찾아와서 딸 만나지 말라고 윽박 지르는 거 내가 못 본 줄 알아? 핏덩이 갓난아이 버리고 도망친 딸을 세상에 없는 얌전한 여자로 둔갑시켜서 결혼시키려고 해놓고 반성하는 마음도 없는 거야? 웃기는 소리 집어치워! 넌 이제 끝났어. 내가 너 다신 세상빛 못 보게 평생 깜빵에서 썩게 해줄 거야. 도대체 네가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는 거야? 어머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걸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애쓰며 하객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다 미친 여자가 꾸며낸 헛소리입니다. 저건 다 합성사진이에요. 경찰 부르면 금방 상황 마무리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때 신우이의 재력가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저렇게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할 거요? 내가 유서 깊은 종갓집 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따지고 결혼 허락했는데 망나니도 저런 상종물탈 망나니인 줄은 상상도 못했지? 집안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네. 당신들 내가 가만 안 둬. 이 결혼식 때문에 나간 비용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알겠어? 그러더니 휘적휘적 걸으며 신랑에게 다가가 뺨을 휘갈겼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자기 아들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치더군요. 너! 의사라는 놈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어디서 주워와도 저런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를 주웠어? 당장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이 결혼 취소해. 알겠어? 그러자 예비 신랑은 벌벌 떨며 자기 아버지에게 고개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깜빡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시누이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어요. 하, 내가 살다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또 처음이네. 뭐? 넌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나이에 애까지 낳아놓고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같은 무서운 여자 내 평생 처음이다. 소름 끼치니까 당장 이 손 놓고 내 인생에서 꺼져. 알겠어? 그러더니 쓰러져 울고 있는 신부에게 침을 뱉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더군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각자 바닥에 주저앉아 기절할 듯이 울고 있고 마스크를 쓴 여자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전 그런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악몽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그래도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순 없었어요.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을 수습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 나가 있는 남편을 설득해 하객들에게 사과하게 하고 축의금을 가져와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결국 화려할 줄 알았던 시누이의 결혼식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과 하객도 격분해서 하나둘 자리를 떴죠. 마지막까지 식장 안에 남은 건 울고 있는 시누이와 쓰러질 듯 힘없이 앉아있는 시어머니뿐이었네요. 그날 밤 종갓집엔 정막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말씀도 없이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셨고 시누이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네요. 다음날 아침부터 문중 어르신들이 들이닥쳐 시부모님을 꾸짖는 소리가 동구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냐?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양반 가문에서 동거에 불이라니! 도대체 애를 어떻게 가르친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조상님 얼굴 어떻게 봅니까? 자네 입이 있음 말을 해봐. 종갓집 장남이란 인간이 도대체 집구석을 어떻게 건사있게 이런 일을 만드나? 그 말씀에 시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 바쁘셨죠.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저 지 애미가 감싸고 도는 말만 믿고 애가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밖으로 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안이 어수선해 휴가 낸 남편을 따라 시댁에 내려가 있었어요. 식음을 전폐한 시부모님께 죽을 끓여드리고 시누이를 돌보기 위해 따라 나선 거죠. 물론 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평소에 얄밉게만 굴던 시누이와 저를 힘들게 하던 시댁 식구들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애까지 낳고 사는 남편의 가족 일이니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참 황당하더군요. 어머님은 제가 죽그릇을 내밀자 냅다 발길질에 그릇을 뒤집어 엎더니 이렇게 소리치셨죠. 내가 지금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아? 아무리 눈치가 없기로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 생각해보니 이게 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런 것 같다. 네가 들어오고 우리 집에 뭐 좋은 일이 하나라도 있었어? 그러게 결혼할 땐 꼭 궁합을 봐야 하는 건데 당사자들끼리만 궁합이 있는 게 아니라 집안이랑도 궁합이란 게 있는 거야. 근데 너 들어오고부터 이상하게 내가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일이 많더니 결국에는 이런 사달이 나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일은 저랑 애아빠가 결혼하기도 전에 있던 일인데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시끄럽다! 아파서 누운 시어미 말에 꼬박꼬박 토다는 것 좀 봐! 아우 속 터져!
나 지금 네 얼굴 보면서 노닥거릴 정신없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그렇게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괜한 욕을 먹어야 했죠. 신우이는 더했습니다. 너무 울어서 혹시 탈수가 나지 않을지 걱정돼 물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괜히 엄한 저를 노려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지금 고소해 죽겠죠?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니보다 잘난 남자 만나서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거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어했잖아요. 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가씨, 속상한 건 알겠는데 걱정돼서 애까지 친정에 맡기고 와 있는 사람한테 괜한 성질 부리지 말아요.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나한테 신경 꺼요. 어차피 살면서 당할 망신 다 당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요? 이대로 굶어서 죽든 말든 귀찮게 하지 말고 놔두라고요. 그러면서 화풀이했죠. 그래서 저도 속으로 부글부글 성질이 끌어올랐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과거를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하려 했으니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티를 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일은 신우이가 죽을 작정인 듯 곡기를 끊고 어머니도 머리를 싸고 누워 지내길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주방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며 저희 신우이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달려나가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며 이렇게 묻더군요. 여기 박미정 씨 계십니까? 저희 아가씨인데 왜 그러시죠? 경찰입니다. 조사할 게 있는데 어디 있죠? 네? 경찰이요? 아니,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건지. 9년 전 방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게 있어서요. 아니, 그건 저희 아가씨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에 떨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다가와 저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기 한쪽 말만 듣고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 동생이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진 건 맞지만 불을 내거나 그럴 일은 아닙니다. 정황상 증거와 목격자가 나왔으니 재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박미정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필사적으로 경찰들이 신우이에게 다가가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경찰들이 신우이의 방문을 두드리자 겁에 질린 신우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나타나 애원했습니다. 전 안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물론 애 아빠가 자꾸 찾아와서 다시 합치자고 괴롭히는 바람에 싸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불을 지르다뇨. 절대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그건 서해 가서 자세히 얘기하세요. 갑시다. 안 돼요. 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라고요. 엄마.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던 신우이가 갑자기 필사적으로 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어머님 역시 퍼렇게 질린 얼굴로 나타나 더듬거리며 입을 여시더군요. 내 딸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을 그 인간이 꼬여내서 갓 20살 넘은 애가 애를 낳게 했는데 그게 죄지. 왜 엄한 내 딸을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경찰이 눈을 부릅뜨며 답했습니다. 방화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땐 무슨 이유로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수상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저리 비키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미정이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얼음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담당 경찰만이 어머니를 향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화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딸이 정신을 못 차리길래 협박도 해보고 애원도 해봤는데 결국 애까지 낳더라고요. 근데 애 낳은 딸이 3개월 만에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잊고 잘 살아보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따님 과거 지우게 하려고 사람을 죽인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죽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미정이는 내 딸은 싫다는데 그 인간이 자꾸 애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러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래서 그냥 겁만 주려고 그랬습니다. 자꾸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경찰은 그 자리에서 저희 시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경찰에 잡혀간 시어머니는 결국 10여 년 가까이 숨겨온 진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애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돈 한 푼 없는 상거지를 만나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아예 집에 발길을 끊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갔더니 글쎄 애배가 남산만에서 그 남자랑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서. 그러더니 잠시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너무 늦어서 애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남편이 알면 종갓집 딸이 그런 짓을 했다고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딸이 애를 낳곤 그런 가난한 남자랑 못 살겠다고 울면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른 학교에 다시 편입시키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자꾸 찾아와서 애를 낳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딸의 미래를 위해 남자를 떼어놓기로 결심하고 겁을 주기 위해 불을 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불로 남자는 유명을 달리하고 오빠와 조카를 보러 갔던 10대 소녀는 얼굴을 다쳐 평생 한을 안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는 얼마 전까지 그게 그냥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희 시누이의 결혼식 얼마 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떤 여자가 수상한 행동을 하며 집 주위를 배회하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경찰서에 온 남자의 여동생은 그 상황을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목격자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오빠의 한을 풀어주지 못할 뻔했어요. 그 할머니한테 들으니까 그때 분명히 낯선 여자가 집 주위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조사 나온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 말을 해도 믿지 않더랍니다. 아마 조사관까지 매수했던 거겠죠.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조사 과정을 거쳐 명명백백 밝혀진 사실은 이랬습니다. 불이 너무 커져 사람이 죽자 이를 저지른 시어머니가 겁을 잔뜩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돈으로 사람까지 매수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다른 가족들에겐 비밀로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동거하고 애까지 낳은 자기 딸을 세상 얌전한 숙녀로 포장해 좋은 집에 시집까지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죽은 남자의 여동생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시누이에게 제대로 앙심을 품고 결혼식에 나타나 깽판을 친 거죠. 마침 퇴직을 앞둔 예식장 직원에게 돈을 주고 협조를 받아 일을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깜찍한 거짓말에 속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뻔했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공소시효 몇 달을 앞두고 방화 사실이 드러나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남자의 여동생과 자신의 딸 앞에 엎드려 사죄했죠. 죄송합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길래 잘못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 사건으로 그토록 체면과 예의를 중시하던 종갓집은 풍비박산나고 말았습니다. 충격받은 시아버님은 어머님과 황혼 이혼하고 자신의 딸과도 절연하셨죠. 그리고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와도 왕래하지 않고 지내다 얼마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종갓집은 이제 예전의 그곳이 아니에요. 대청마루엔 먼지가 내려앉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죠. 그야말로 종갓집의 명백이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런 지금이 편하다고 말하네요. 사실은 나도 종갓집 장손이라는 게 늘 불편했어. 남의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마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거야.
그런 남편도 한동안은 사건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 불과 얼마 전에야 마음을 추스른 것 같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안 보고 싶다며 연락을 끊은 지 한참이 지났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시누이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마트에서 일해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감옥에 가기 전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나는 내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어린애가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끌려가 애 키우며 사는 꼴을 어떻게 보란 말이야. 내 딸 인생 망치는 것보다야 내가 벌 받는 게 낫지. 난 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똑같이 할 거야. 물론 저도 어머님의 마음을 모정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정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저 무서웠다. 이런 말로 자신을 방어했지만 사실 자신이 선택한 인생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기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기심이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평생 간직할 아픔을 주는 일이라면 그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전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네요. 바로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겉으로 말 잘하고 얌전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웃는다고 착한 게 아니고 예의 바르다고 진실한 것도 아니며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내 편인 것도 아니죠. 뭔가를 꾸미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법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쁘끄러운 얘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전하며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빛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